세 가지 믿음을 가져라. 글로벌 K-뷰티의 수요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다. 두 번째, K-뷰티의 국내 공급 또한 굉장히 풍부하게 준비되고 있다. 그리고 K-뷰티의 제조 역량은 독보적인 글로벌 원탑이다. 이 세 가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게 되면 한국 화장품 산업에 대한 투자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태평양을 건너가도 한국에서 생산하는 게 제일 싸다. 한국 인건비 높잖아요. 그렇죠. 인건비 높은데 그게 너무 완벽하게 팀이 구성돼 있고 효율화가 돼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그 가격에 도저히 못 만든다는 거예요. 태평양을 건너가도 한국에서 만든 게 제일 싸고 좋다. 그 정도로 대단한 역량을 갖게 됐다라는 걸 알겠는데 다른 나라는 왜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돼야 코스메스콜마가 가지고 있는 것이 혜자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거잖아요. 다른 나라는 안 되나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인력이 안 된다. 힘들죠. 인건비 엄청나게 비싸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손이 빠르잖아요. 개성공단이 효율성이 전 세계 최고였었죠 예전에. 베트남보다 더 싸게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어가지고서 각광을 받다가 개성공단 문 닫으니까 북한의 인력이 신의주 가서 중국의 랴오닝성 거기에 섬유산업을 다 살렸다 뭐 이런 말들이 있죠.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손이 빠르고 한데 포장 라인에서는 반드시 사람의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립스틱 같은 거 작잖아요 포장이. 그렇죠. 거기에 미국의 히스패닉 흑인 여사님들 힘들단 말이에요. 아 그렇군요. 이거 되게 현실적인 얘기네. 숙련도 측면에서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하. 네, 손이 기가 막히게 빠르다 한국 네. 사람들이. 아직 그 포장 라인은 자동화 그렇게 내기 힘들거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부자재 소싱 자체가 다른 제조 인프라가 다른 게 안 돼 있는 거죠. 내가 ODM만 잘하겠다고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원부자재가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R&D 안 돼 있죠. 이게 R&D는 이제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0개 정도의 히트 아이템들을 갖다 생산한 이력이 쭉 있다 보니까 상황에 적절하게 맞게 툭툭툭툭 던질 수 있는 아이템들이 축적이 돼 있는데 20년 동안 한국은. 미국은 그것도 안 돼 있죠. R&D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이엔드는 미국이 훨씬 앞서요, 우리나라보다. 네. 일본도 마찬가지고. 네. 시세이도 못 따라갑니다. 어허. 하이엔드 측면에서는. 근데 중저가 라인에서 2달러에 만들어서 10달러에 파는 이 체계에서는 한국의 효율성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걔네들은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덤빌 수가 없구나. 네. 지금. 네, 하려고 하는 회사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국 화장품의 경쟁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첫 번째로는 똘똘한 애들이, 똘똘한 80년대생들이, 저도 70년대생이니까 똘똘한 80년대생 애들이 그냥 열기를 가지고 탑다운으로 야 된다 하고 이제 들어왔다. 근데 와서 봤더니 야 ODM 회사들이 자기들이 이제 개발도 하고 만들고 다 해주는 코스메스콜마 같은 회사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날아다닐 수 있었는데 만들기만 하면 뭐합니까? 이제 유통을 해야 되죠.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회사가 나옵니다. 실리콘투라는 회사가 나와요. 이 책에서도 실리콘투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고 이 회사가 뭐 그렇게 대단한 회사예요? 무역 벤더거든요, 결국에는. 무역 벤더는 원래 그렇게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나 진입할 수 있는 그 시장이 이 무역 벤더 시장이에요. 여기는 매출 채권도 없어요. 그냥 바로 현금 거래합니다.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바이어한테 주문을 해요. 그러면 현금을 받아요. 샘플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현금으로 받아서 주고 샘플 보내고 물량 뭐 3만 개 필요하다. 그러면 그 3만 개 돈 받아가지고서 선적하면 그 입금시켜주고 그냥 수수료 떼고 끝나는 거거든요. 돈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가장 편한 비즈니스예요. 근데 이 실리콘2는 엄청나게 자본 투하를 많이 했죠. 직매입을 해요. 직매입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게. 재고 부담을 내가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잘 나가는 APR 회사의 화장품을 실리콘투가 그냥 사는 거죠. 돈 사는 주고. 거죠. 돈 거래가 여기서 일어나는 네,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안 팔리면 어떡하려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원래는 안 한다. 원래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는 이 실리콘2가 무모한 도전을 한 거죠. 그냥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낸 거네. 다름이 없어요. 물류센터도 무역 벤더는 물류센터를 운영을 해요. 국내에다가 이 컨테이너 한 대에다가 35,000개, 4만 개 정도가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한 개의 브랜드가 요걸 다 채우기 힘들다라고 하면 좀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임의로 물류센터 같은 걸 세워놓고 요게 이제 배가 들어오고 선적 준비할 때 요 잠시 재워놓는 물류센터를 임대해서 조그맣게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이 실리콘2 같은 경우는 물류센터를 한국에 두지 않고 미국에 둬버렸어요. 미국에 두고서는 굉장히 크게 지어가지고서는 거기에다가 재고를 쌓아놓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마존 같은 업체가 한국 브랜드를 팔기가 싫은 게 실리콘2 전에는 팔기가 싫은 게 이게 히트가 되면 미국 시장이 크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3만 개가 뭐예요? 30만 개, 300만 개도 팔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재고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재고를 확충하려면 한 또 1, 2개월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유행 다 지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히트만 치면 뭐예요?
매출을 못 일으키는데. 아. 그게 이제 몇 번 반복됐군요. 아마존의 이제 그 스트레스였거든요. 그럼 그걸 우리가 해결해 주겠다. 실리콘2가 미국의 물류센터를 해놓고 거기에다가 재고를 다 보충을 해놓은 다음에 그 제품을 갖다가 아마존에 판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존 입장에서는 히트만 치면 재고 충분하니까 엄청나게 매출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무역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그거거든요. 중소형 브랜드 업체가 해외에 물건을 수출을 할 때 항상 그 재고에 많이 걸려요. 여기서는 많이 사놓기도 좀 부담스럽고 안 사놓으면 또 만약 히트치면 또 매출이 안 일어나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딜레마가 있었는데 재고 부담의 이슈를 갖다가 다 그냥 실리콘2가 진 거예요. 판매자 브랜드 업체들의 재고에 대한 이슈도 그렇고 브랜드와 유통업체의 갈증을 다 동시에 해결시켜 준 게 실리콘2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게 리스크를 떠안은 만큼의 보상이 이제 주어지긴 했을 텐데 문제는 이제 이런 리스크를 떠안아도 된다라는 판단은 산업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야, 한국에 있는 화장품 이거 나가기만 하면 엄청 잘 팔릴 것 같은데 라는 생각. 그리고 아마존도 이런 걸 팔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있는 뭐 이런 게 있었겠죠. 그렇죠. 그게 이제 기업가의 직관이죠. 동물적인 직관. 요거 하면 된다. 요거 리스크긴 하지만 뭐 안 팔리면 어떡하냐고 옆에서 이제 뜯어 말렸겠지만 아니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베팅을 한 거고 그래서 이제 성공한 케이스가 되겠네요. 사업은 다수결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리콘2의 성공이 사실은 한국 화장품 산업의 성공으로도 이어집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화장품 산업의 역량은 굉장히 출중한데 어디나도 가성비는 한국계 최고거든요. 제일 재밌는 상품들 많고 해외 유통이 안 됐었는데 사실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도 한국에서나 대기업이지 미국의 세포라 앞에 서게 되면 클리오나 아이패밀리 SC나 아모레퍼시픽이나 다 그냥 원오브 댐이에요. 그런 대접 받았거든요. 네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아모레퍼시픽도 한계가 뭐냐면 글로벌 유통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LG생활건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 브랜드 M&A를 하잖아요. 외국에는 이상한 브랜드를 사와요. 뭐 프렘샵 전 알지도 못하는 그런 걸 되게 비싸게 사온다고요. 그 왜 그렇게 하냐라고 하게 되면 국내 브랜드를 그쪽에 유통하는데 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유통 역량이 안 돼 있으니까. 뭐 세포라 MD 담당자하고 친하지도 않고 월타비티하고도 친하지도 않고 코스트코하고도 친하지도 않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미 팔리고 있는 브랜드를 좀 비싸게 사면서 뭔가 발판을 만들어 보겠다 뭐 이렇게 도모를 했던 거죠. 그만큼 글로벌 유통 역량이 상당히 제한적이었는데 이제 실리콘2가 그렇게 많은 그 재고를 부담을 지면서 미국에 턱 기회를 준 거죠. 그런데 거기서 조선미녀, 아누아, 스킨천사 이런 브랜드들이 히트를 치게 되면서 이제 한국의 수출이 본격적으로 팍 일어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 책에서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한국의 화장품 산업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눈에 띌 정도로 그러니까 뭐 옛날에 차화정 뭐 이런 느낌은 아닌 게 아니 작은 애들이 이제 많이 오르는 건 좋아요. 그래서 돈 버신 분들은 많아요. 근데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얘네들이 영 이제 뭐 별로 뭐 그냥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산업 자체가 이 안에서의 엄청난 역동성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잘 골라서 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좀 들어서요. 그렇죠. 이게 제가 이제 책에서도 언급한 게 마치 화장품 산업은 투자 관점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 대치동 사교육시장과 같다. 그러니까 대치동 사교육시장 굉장히 뜨겁거든요. 어마어마한 시장이죠. 제가 이제 고2라서 저도 라이딩하고 있는데 뭐 방학 때 되면 막 대전과학군이 막 이런 지방에 있는 애들이 막 캐리어 끌고 와가지고서 한 달 동안 숙박하면서 거기서 공부를 해요. 점심시간에는 뭐 자리를 잡을 수 없다고 여의도보다 더 치열하다고 하거든요. 상장돼 있는 회사는 없잖아요. 그렇죠. 시대인자나 황소수학이랑 뭐 상장돼 있지 않고 상장돼 있는 회사는 메가스터디죠. 근데 메가스터디는 약간 결이 다르죠? 그러니까 대치동의 그런 그 열기가 느껴지진 않죠. 여기는 온라인 베이스고. 그렇죠. 마치 그런 거와 똑같아요.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지금 한국 화장품 K뷰티 글로벌 모멘텀은 철저하게 중저가, 인디 브랜드 여기가 중심인데 그런 브랜드들은 상장돼 있지가 않았죠. 조선미녀, 뭐 스킨천사, 아누아 상장 안 돼 있죠. 이제 APR이나 달바글로벌 인증 상장이 되면서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데 작년만 해도 굉장히 건조했죠. 아모레퍼시픽하고 LG생활건강은 좀 결이 다르고 비중국인데 거긴 중국 비중이 크고 인디 브랜드인데 거긴 럭셔리 브랜드가 크고 투자할 때 상당히 좀 힘들었죠.
이제 올해부터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바뀌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투자를 할 때는 그러면 이제 어떤 회사들을 투자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워낙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화장품 산업이 굉장히 분업화가 잘 돼 있어서 브랜드를 잘 만들고 마케팅을 잘하는 팀이 있고 ODM, OEM에서 이렇게 잘 만드는 회사가 있고 유통을 해주는 실리콘2가 있고요. 이런 걸 어떤 식으로 이제 관점에서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가장 안전하게 이제 투자 권유를 한다고 하게 되면, 추천을 한다고 하게 되면 각 밸류체인별로 1등 업체는 세이프하다. 원료, 부자재, ODM, 브랜드, 유통, 무역 이렇게 봤을 때 원료는 사실 1등이라고 말할 수 있는 회사가 없고요. 원료는 상당히 화장품 밸류체인에서 너무 마이너한 그룹이기 때문에, 네네. 왜냐하면 대부분 화학 제품들을 쓰기 때문에 바스프라든지 뭐 듀폰이라든지 뭐 이런 데들이 원료를 주로 생산하거든요. 그러니까 큰 네네.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네. 부자재부터 시작하는 거죠. 네네. 그럼 부자재 1등 폼텍코리아. 부자재라는 게 뭐예요? 용기. 아, 용기. 네. 부자재 용기는 폼텍코리아. 뭐 없어서 못 팔죠 지금. 네, 없어서 못 팔고 있습니다. 캐파 증설이 언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실적이 달라지는 뭐 그 정도로 없어서 못 파는 회사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ODM 업체 1등 코스맥스, 한국콜마.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있죠. 자외선 차단제나 기초는 콜마가 1등이고 색조까지 다 포괄하게 되면은 코스맥스가 1등이죠. 코스맥스, 한국콜마. 이 두세 회사도 정말 계속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잘하고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죠? 한국 인디 브랜드를 만들려고 하게 되면은 어차피 폼텍코리아에서 용기를 사서 ODM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조 3대장이라고 저는 부르는데, 한국 화장품 산업의 제조 3대장은 KBT 글로벌 모멘텀이 꺾이지 않는 한 굉장히 안정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업체다. 안정적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제 투자 관점에서도 되게 중요한 단어죠. 그쵸.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그냥 있는 사놓고 큰 뉴스만 보면 된다. 브랜드 업체는 인디 브랜드의 특성 자체가 계속 선두가 뒤바뀌는 게 특징이거든요. 네네. 조금만 방심하면 바로 선두가 뒤바뀌는. 물론 과거에 비해서는 성장의 시간과 폭이 좀 커지긴 했지만은 아무튼 간에 여기는 계속 뉴스를 팔로우를 해야 됩니다. 정교하게. 다양한 방법들이 있죠. 수출 데이터도 있고 뭐 틱톡 데이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브랜드는 사실 안정적으로 투자하기는 좀 힘들죠. 실리콘2는 글로벌 무역 밴더라는 밸류체인에서는 압도적인 1등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KBT 글로벌 모멘텀이 꺾이지 않는 한 흔들릴 이유가 없다. 밸류체인별로 탑티어들, 그러니까 부자재 폼텍코리아, ODM의 코스메스 한국콜마, 글로벌 무역의 실리콘2, 중장기적으로 투자하기에 굉장히 좋은 회사들이다. 실리콘2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 책에서도 이제 언급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한국콜마랑 코스맥스도 알게 모르게 서로 엄청나게 경쟁하면서 이렇게 성장을 했었고, 누군가 페이스메이커라고 하죠. 경쟁자가 있어야 이게 또 열심히 하는 맛도 나고 그런 건데, 실리콘2는 자 혼자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이 또 이제 경쟁자여서 이것도 또 어떻게 보면 리스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아니면 새로운 경쟁자가 나오는 게 중요한 건지, 아예 경쟁자가 지금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죠? 한국 화장품 산업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 경쟁자가 있는 게 좋은 거죠. 그쵸. 파이프라인이 넓은 게 좋은 거예요. 산업의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단적으로 국내 유통 사업이 그래요. 지금 올리브영이 너무 독보적인. 아하, 맞아요. 랄라블라 롭스가 다 망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는 이 독과점의 폐해라고 할까요? 그 네. 부작용들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인디 브랜드 너무 올리브니까. 올리브영에 입점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힘듭니다. 또 그거 자체가 또 경쟁 심화를 만들어주고 뭐 오징어 게임이 돼서 더 경쟁을 하게 만든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네. 지금은 이제 그 지나쳐서 너무 그렇죠. 독점이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마케팅 유통을 아예 포기하는 업체들도 생겨나고 너무 힘드니까. 그냥 들어가기가. 아마존부터 간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보다 아마존이 쉽다 이런 거네요. 그렇죠. 접근은 쉽죠. 접근은 근데 쉽다. 거기서 이제 성과 내기는 그거는 어렵지만. 뭐 그거야말로 정말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이제 바늘 찾기인 건데,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 일단은 접근을 할 수 있으니까요. 네네. 아마존은 다 받아주니까. 네. 실리콘2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절대적인 시장 점유율 1등 업체다 보니까 예전에는 다 받아줬는데 이거 직매입이잖아요. 천사거든요. 그쵸. 인디 브랜드 업체 입장에서는. 그런데 요즘은 300억 정도는 만들고 와라. 그러니까 직매입이니까 부담 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네. 아마존에서 한 그래도 히트 쳤다는 그런 증거는 좀 가지고 와라. 그래야지 우리가 입점을 시켜주겠다. 예전에는 그래 뭐 가져오만 네, 오면 네. 내가 다 사줘, 내가 해줄게 였는데 내가 좀 바쁘다, 너 네. 미안하다, 그쵸. 어쩔 수 없다 이런 거네요. 그래서 마이너리그가 지금 비어 있어요. 어느 정도 성장한 브랜드 업체는 괜찮은데 이제 막 시작하려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외적으로 마케팅과 유통을 하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국내 유통은 의미 있는 세컨티어 신규 진입자가 나타나기가 되게 어렵죠. 이게 비용도 많이 들고 네, 올리브영 네, 네.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게. 그렇죠. 그런데
무역은 진입장벽이 이렇게 높진 않거든요. 실리콘투처럼 진매입하고 막 물류센터 엄청나게 짓고 뭐 이런 것들은 좀 자본이 많이 필요하니까. 필요하지만 근데 무역 자체는 다양한 모델이 가능하거든요. 진입도 쉽고. 네. 그래서 글로벌 무역에는 여러 업체들이 속속 진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무역 상인들 전 세계에 다 널려 있고 이분들 다 화장품 찾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뭐 수많은 또 사기꾼들이 있지만 네. 많은 플레이어들이 진입을 해서 상장 준비하고 있는 업체들도 있죠. 아시아 BNC라든지 예스아시아 홀딩스라든지 예스비라든지 뭐 이런 업체들이 또 규모를 키우면서 시장에 진입을 하고 있어서 글로벌 무역 쪽은 그렇게까지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네. 뭐 실리콘 2니까 실리콘 3 이런 회사 나와야죠. 나와가지고 네. 실리콘 4, 맞습니다. 실리콘 3, 네, 실리콘 4 이런 회사 나와서 300억 안 되더라도 나한테 와. 네, 내가 네, 해줄게. 네, 이런 네. 회사들이 나오면 밑에서 브랜드 더 나오고 그쵸, 그쵸. 생태가 더 이제 건전해지고 이런 식으로 성장할 수 있겠네요. 근데 네.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이미 그렇게 플레이하고 있는 업체들이 꽤 있고요. 근데 근데 이제 어차피 너무 수요가 좋기 때문에 네. 너무 수요가 좋기 때문에 실리콘투 혼자 어차피 다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수요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세 가지 믿음을 가져라 책에서 네. 세 가지 믿음. 첫 번째, 글로벌 KBT의 수요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다. 그게 지금 유럽의 수출로 증명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실리콘투 혼자 감당을 못해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세계 11위 경제 대국인데 일개 무역 밴더의 영업사무소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수출 지표가 달라져요. 폴란드로 왜 그렇게 수출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 실리콘투 영업사무소 물류센터 거기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실리콘투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수요가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 K뷰티의 국내 공급 또한 굉장히 풍부하게 다 준비되고 있다. 수많은 인디 브랜드 대표들이 지금 다 우수한 창업자들이 다 탑티어 창업자들이 다 화장품으로 오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K뷰티의 제조 역량은 독보적인 글로벌 원탑이다. 이 세 가지에 대한 이제 믿음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게 되면은 한국 화장품 산업에 대한 투자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화장품은 한국이 1등입니다. 어떻게 보면 도발적으로 읽힐 수도 있는 이 제목을 가지고 박동재 연구원님이 새롭게 이제 책을 쓰셨는데 이 내용은 제가 쭉 읽어봤을 때 뭔가 MBA에서 강의 자료로 쓰기에 딱 좋겠다. 하버드 MBA에서 이거 한국 화장품 어떻게 된 거냐. 나중에 이제 이런 날도 오지 않을까요? 야, 로레알이 왜 이렇게 힘들어지니 요새? 한국 화장품 때문입니다. 그래 그럼 이거 가져와서 MBA 강의 자료로 좀 쓰자. 이게 지금 비즈니스 영역에서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고 투자의 관점에서도 의미가 있는 맞아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지금 이 영상을 진행하고 있는 동안에 저희 이제 아래인 N이 지금 듣고 있거든요. 혹시 마지막으로 N 질문 하나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질문 하나 해주세요. KBT를 생각하면 옛날에는 중국 하나였다면 지금은 일본, 미국, 그리고 중동, 유럽, 동남아 이런 쪽으로 성장의 축이 되게 다양해지고 있는데 사실 미국까지는 저도 알고 많은 투자자분들도 알겠지만 유럽이나 중동은 아직 너무나도 생소한 시장이에요. 그래서 저도 맨날 유럽에 직접 가서 어떤 K뷰티가 먹히는지 좀 보고 싶다 이런 말을 하는데 연구원님 입장에서 지금 K뷰티가 유럽에서는 어떤 위치까지 와 있고 뭐 중동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 자료들을 보게 되면 프랑스가 화장품의 원조잖아요. 축구가 영국이 종주국인 것처럼. 그런데 프랑스에서도 K뷰티를 인정을 하기 시작을 했죠. 모든 K뷰티 모멘텀은 사실은 한류를 기반으로 하거든요. 한류를 타고서 편승해서 들어가는 게 K뷰티인데 K드라마나 틱톡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한국 화장품을 너무 찾는데 살 데가 없어요. 쇼티지네, 쇼티지. 네, 살 데가 없어가지고선 희소 가치가 오히려 높아져가지고서는 그게 더 의미가 있어지는 그런 좀 말도 안 되는 현상들이 이제 프랑스에서 종주국에서 종주국에서 나오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보게 되면 유럽 수출 데이터를 잡을 때 유럽 5개국을 잡았거든요. 네. 뭐 티르키예, 뭐 폴란드, 네덜란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근데 최근에는 그걸 9개국으로 넓혔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태리, 스페인, 프랑스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말이고 중동 같은 경우에는 그냥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면은 일단은 팔린다. 미국이나 막 일본이나 이런 데서는 그래도 이게 브랜드가 뭐고 제품이 뭔지를 그래도 보는데 중동 같은 경우에는 그냥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면 일단은 믿고서 다 산다. 그래서 중동 같은 경우에는 거기 K 컬처가 또 엄청나게 거기가 많이 확산돼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는 한국 화장품
굉장히 찾고 싶은데 마침 거긴 매대도 있어요. 실리콘투가 거기도 엄청나게 많이 깔았거든요. 실리콘투가 지금 또 언제 갔어? 유럽의 동부 쪽만 좀 이렇게 전개를 했지 유럽의 서유럽 쪽은 이제 시작한 상태거든요. 그래도 중동은 좀 전개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는 중동에서 최근에 상당히 매출이 또 드라마틱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에서 시작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국, 유럽, 중동, 러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나이지리아, 호주까지 우리나라에 있는 K뷰티가 지금 확산되는 게 이제 막 이제 열리고 확장 가능성이 이제 커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영상에서는 이제 박종대 연구원님의 신간이죠. 화장품은 한국이 1등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책의 내용을 보시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화장품이 그렇게 좋아? 뭐 한국이 그렇게 좋아? 야, 한국이 1등 한다는 얘기 진짜 오랜만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좀 떨리는 마음으로 좀 보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공부할 거리도 많고 투자의 관점에서도 진짜 도움이 되는 얘기가 많으니까 꼭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댓글을 확인하시면요. 이 책을 저희가 20권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출판사에 가서 연락을 주셔가지고 신청을 해주시면 좋은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신청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20분에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종대 연구원님과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